자, 2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 그 다음에 입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데, 뭐 다들 이거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이제 지원제였고 해서 오히려 불평등했었는데, 이제 고교 평준화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평등화 정책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찾은 게 있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찾아줘서. 네. 여하튼 이 평등화 정책으로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이 이제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 정황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 입시 전형적인 어떤 문제, 거기서의 불평등, 그리고 뭐 이제 사교육 문제 때문에 오는 이제 불평등.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대학 진학 이후에 이제 대학이 서열화됐고, 그것의 이후에 이제 또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평등, 이런 불평등 등이 이제 최근 와서 더 이제 심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이제 추세다. 뭐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쌤 자료를 봐도 여기 그게 있던데요. 뭐요? 한겨레 불평등 입시 보고서 그 자료 해주신 거 보니까. 그렇죠. 서울대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학자나 아니면 계층이나 이제 계급 쪽을 이제 얘기하는 계층 불평등 쪽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견해를 좀 보면, 입시와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기존의 이런 계급을 재생산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이게 서구 쪽 얘기니까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연결시켜서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한국적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 쪽에서의 연구는 이제 보통 이런 거죠.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기존의 지배 질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교육 과정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 피카소의 그림을 아는지, 그다음에 베토벤의 어떤 교향곡의 어떤 의미를 아는 건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 상위 계층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평가 방식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고, 당연히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보다는 그런 계층의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가 개인의 노력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불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걸로 예. 이 부분이 부르디의 핵심이잖아요. 방금 그 그렇죠. 부분이. 예. 그러니까 교양을 쌓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 취미, 교양 예.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쌓으면 그게 일종의 문화 자본이 되고, 네. 문화 자본은 음. 사회적 자본을 이뤄서 그래서 이제 계급적으로 더 고착화시킨다. 그렇죠. 이 계급의 불평등을 더 고착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고, 학교 해석을 문제의식 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없다면 이 불평등이 계층 간의 네. 차이의 재생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좀 네. 따지고 봐야 되죠. 일종의 네. 대안으로 질문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학교 교육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거죠. 출생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계층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층 간의 차이를 재생산하는 거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학교 교육 자체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그냥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 학교 교육이라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계급 간 차이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르디아가 학교 교육 자체의 무용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자체의 취지는 오히려 이 계급 차를 오히려 없애는 그 취지겠죠. 왜냐하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니까. 그러니까 교육 기회 누구나 없는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프랑스든 한국이든 다 의무 교육이 있고 그리고 평준화 정책이고 그러니까 취지인데 근데 이 사회 기득권 구조라는 이 기제가 구조라는 기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이 자꾸 변질된 거라고 봐요. 그게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이 교육이 이 계층 간의 차이를 재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오해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 교육이 불평등을 양산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르디의 주장이 그게 아니라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동양사에서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개국을 해서 결국 이제 중국의 황제가 되잖아요. 명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이 주원장의 출신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 결국 중국의 이제 천자가 되는 데까지의 과정이나 이럴 때 이 사람이 뭐 학교를 나와서 황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뭔가 고정된 사고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기는 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솔직히 말하면 사회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계층과 계급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폴 윌리스라고 하는 학자도 되게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육과 계층과 계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데 영국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굉장히 그 귀족과 일반 노동자 계층의 어떤 구별이 되게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의 이제 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교에서 이런 어떤 그런 고정된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계층이 될 가능성은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압력이라든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서 체념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뭔가 스스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어떤 정도의 의미지 너무 그것이 교육이 이제 무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아닌 것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강남의 일부 계층에서 이제 하는 이런 사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들도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말하자면 저를 바라보신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학생부 종합은 잘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현장에 계세요? 학생부 종합 관리도 제가 이제 해준 적도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일단 크게 돈과 불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 이거 사실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입시에 썩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시험을 보면 그 점수로 다 줄을 세워서 어디까지는 무슨 대학, 어디까지는 무슨 대학 이랬는데 이제 그게 너무 학생을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로 뽑으니까 패단이 있으니 이제 주관적으로 잠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 그래서 학교 학생의 그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 영역, 뭐 동아리 활동, 플러스 담임 선생님의 추천, 뭐 자기소개서 이것들을 등등 종합해서 대학 입시 선발의 자료로 쓰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다 아시듯이.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서류를 갖추는 것 중에서 소논문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 스스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다가 이제 대충 뭐 청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첨삭을 좀 해주거나 학원에서 좀 봐주는데 요즘에 이제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심해져서 아예 대필 안 돼요. 그래서 대필까지 하면 가격이 굉장히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저도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70에서 200 건당. 건당 이제 대학별이겠죠. 이제 한 대학당 뭐 싼 데는 70, 비싼 데는 200. 그리고 소논문은 제가 이것도 기사에서 본 건데 이제 작게 부르는 데는 200만 원에서 이제 많이 부르는 데는 3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을 완성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 싸움이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투명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걸 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으면 왜 붙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고요. 왜냐면 대학 측이 그것을 소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측이 알려주는 거는 네가 붙었다. 네가 떨어졌다. 이것만 알려주니까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했고 모자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 고등학교의 등급화.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이 1등급이라고 해도 특목고의 1등급과 그냥 일반고, 심지어 이제 시골 학교의 1등급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들이 보고 차별해서 이 선별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고교 서열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 대학 입시 전형 제도가 계급을 더 고착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제기가 돼요. 저만 해도 저는 사실 수능으로 대학을 가서 수능 점수만 갖고 대학을 갔던 때라 수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도 수시 제도가 있긴 했는데 관심이 네. 없었어요. 다들 관심이 없었어 그때는. 네. 너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보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수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환경인데 거의 그 파리쿡 같은 게시판을 가보면 주부들이 많은 게시판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정시 중심으로 입시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막 질문이 올라와요. 우리 애가 뭐 어느 정도 점수인데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 게시판 이 글은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요. 보면은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나이가 이미 고3이에요. 고3이고 이미 지금 여름이잖아요. 수능까지도 한 5개월 남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시점이 어찌 보면 수시를 준비하기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잖아요. 이제부터 뭐 원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게 없고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막 불타올라요 정말.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가려면 아마도 1년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수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있고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수시가 중요하구나 댓글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러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 이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3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그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내가 대학을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실제는 수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정시는 점수 갖고 다 하니까 일단 폭이 이거 너무 입시
여기서 컨설턴트 업체 70%가 수시로 뽑고 이제 30%가 정시로 뽑아요. 아니, 그래서 현장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 아까. 뭐 그렇긴 하죠. 네. 너무 네. 저기 업자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수시 기회를 놓치면 무는 30%밖에 없으니까 더 치열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수능 점수가 자기 마음대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조카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형, 나는 정시에 올인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 2학년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추측에 이제 혹시 그 아이들이 일반고거나 네. 이제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 이를테면 이제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딱히 하지 못한 친구는 그걸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난 정시를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반의 인원이 만약에 30명이라고 하면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원래 데이터 자체가 1점대 중반 정도 중반 정도 나와야지 서울권이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교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반영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4, 5등급이 나와서 붙는 아이도 있죠. 근데 그건 또 예외적인 경우고 학교가 특별한 경우고 일반 계열 같으면 아무리 못해도 3등급 때 정도 이내에 나와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전체 대학교 지원자 중에 70%를 수시로 뽑는다고는 하지만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실제로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앞에 있는 10명 정도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20명은 사실은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라면 뭐 성적이 25등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관점이 있거나 뭐 봉사를 많이 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 뽑아주는 게 맞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수시 자체는 전체 인원의 대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70%를 뽑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앞쪽에 있는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더 넓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수시가 많아졌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더 정시에 관련된 내용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이외의 수시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이 애들 같은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 뭐 서울이건 뭐 지방도 심해지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상위 20% 바깥에 나간 아이들이 수시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 학생부 기록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몇 장이나 돼 있는 내용들인지 확인만 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수시 관련된 내용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다 역량이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생기부 내용들 중에서도 학교 내신 성적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최소한도 일정 정도 영역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대학교에서 뽑는 인원의 70%가 수시라는 거지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대 70% 이내 뽑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그게- 한마디만 제가 네. 치면은 이게 이제 50%를 뽑든 70%를 뽑든 뭐 이를테면 100%를 학종으로 뽑더라도 문제가 그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의미에서 그걸 불평등을 재생산하나요?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다루게 될 핵심 그렇죠. 내용이긴 한데. 그 두 가지. 아까 처음에 경제적 요소랑 다른 하나가 불투명한 거죠. 불투명성이요? 과정의 네. 불투명성. 그 과정의 불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음, 고교를 이제 등급제로 서열화하는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특목고나 자서고를 좀 더 유리한 그쪽 학생들을 더 가점을 주는 거고 그냥 이제 이름이 없거나 그냥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차별받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의심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이 전형이 이제 그렇게 좀 오용된다는 거죠. 왜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을 좋아할까요?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또
특목고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대하다 보면 그쪽 애들이 더 똑똑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원이 좋아요. 학교 차원에서 돈이 재단이 더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래도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일반고에 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거쳤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봤을 때 더 좋은 학생들이다. 좀 더 이제 양질의 뭐 인재다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라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 특목고 일단 행사도 많고 그리고 대회도 많고 그리고 담임쌤들이 되게 붙어서 굉장히 해주는 일단 시스템 자체가 이런 부분이 일반고와는 좀 차이가 꽤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그 입사시험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뭐 다양한 대기업들의 입사시험들을 거의 다 겪어봤어요. 삼성 것도 보고 현대자동차 것도 보고 그 다음에 LG전자 것도 보고 두산 것도 보고 뭐 등등등등 대기업은 다 보셨네요. 대기업 웬만하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보통 적성 검사라고 해서 애티튜드 테스트라는 거를 보통 진행을 해요. 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약자로 GSAT라고 부르는 너무 자세해. 아니, 아니, 네, 네. 하세요, 하세요. 이거는 예.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응. 다 알고 있는 시험이니까 이 시험이 이 주기적으로 정확히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때때로 유형이 한 번씩 엎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삼성을 들어가려고 학원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 중에. 그래서 쪽집게식 유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유형이 한번 엎어지면 유형이 한번 싹 바뀌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쪽집게식이나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아닌 그냥 진짜 머리가 좋고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들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대학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뽑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제 생각에 그런 관점에서 뽑는다고 도입한 게 학종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네. 그래서 특목고를 나온 학생들이 실제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입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처럼 대학들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들도 뭔가 그런 면들을 본다고 해서 뽑은 거죠.